2025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올 한 해의 시장 흐름 어떨지 한번 집중 점검을 해봐야겠죠.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새해 첫날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결국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네. 2년 연속 S&P 500 기준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불꽃 장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런 강세가 올해도 지속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아쉽게도 마지막 3일 정도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의 4년 동안에 보통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흐름은 지난 두 번의 4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또다시 한 번에 20% 가까이의 상승 또는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왜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금리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작년에는 1%포인트를 9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만에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그 내리는 속도가 좀 더뎌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봤자 한 두 번, 그죠? 내리면 아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좀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이 금리의 인하의 그 속도가 더뎌지고 나서의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20% 이상 상승하는 장이 나와요. 네. 그 이후에 한 12개월 동안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관전해야 되는 포인트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관전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M7이라고 하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M7의 이익 증가율의 상승 그런 속도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M7과 이 S&P 493개, 나머지 493개의 이익 추이가 확연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상승을 하고 S&P 500의 상승률은 좀 더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M7만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대충 보면 M7이 거의 20%대 중반 정도 상승률, 그리고 나머지 493개가 한 10%대 중반 정도의 상승률이니까 여전히 M7이 좋긴 하지만 나머지도 쫓아가는 모습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꽃 장세일 것인가? 네, 가능하죠. 네. 금리만 안정을 찾으면 둘째는 계속 이익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조건이 지금은 살짝 좀 불안한 것 같거든요. 그쵸. 10년물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4.6% 이렇게 등락 반복하고 있고 이런 수준이 올해도 그러면 일단 상반기에는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리이냐 하는 거 하고 네. 또 어떤 추세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추세요. 네. 만약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은 사실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네. 또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의 적정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보여드렸듯이 지금 박스권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 4.6% 많이 올라봐야 5%. 그리고 향후에 떨어져서 4% 미만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리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2%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2%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러니까 2.3%에서 많이 올라가면 2.4%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얼마죠? 거의 3% 가까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의 성장률은 2%대 뭐 초중반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금리가 아무래도 5%에서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금리의 추세 자체가 4%대 중반 정도가 된다면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작년이 9%대 이익 증가율로서 20%의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네. 만약에 올해가 또 15%의 이익 증가율이 나온다면 또 상승률은 그만큼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 가장 관건은 4.5% 미만으로 좀 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5%를 기준선으로 보고 한번 이 밑으로 내려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1월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그중에 맞아요. 하나가 바로 3대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ES 2025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온갖 기술들이 다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관전 포인트 또 관심 섹터로는 저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네. 자, CES 2025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지난 2년을 보시면 계속해서 가장 주도해왔던 산업이나 기업들을 보시면 다 AI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접어드는 지금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AI를 이용해서 어떤 큰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의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가장 앞으로 뭐 AI를 이용해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올까? 뭐 디지털 헬스, 운송 기술, 뭐 첨단 모빌리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드라이빙 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겠죠.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AI를 이용한 스마트 TV라든지 홈 디바이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뭔가 AI를 쓰는 기기가 나올 텐데 그게 PC든 랩탑이든 모바일 핸드폰이든 아니면 또 뭔가 다른 기기가 요즘 쓰는 기계들도 예.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문제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AI를 서비스, 소비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혁신 트렌드가 이 CES 2025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벤트를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띵크탱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AI는 앞으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고 앞으로 3년 더 굉장히 큰 폭의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것이 반도체, 그 다음이 에너지입니다. 뭐 당연히 AI를 기기를 하려면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프트웨어, 소비와 연결시키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서비스들, 어떠한 기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미국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플러스 효과를 줄지에 대한 부분이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AI라고 해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가 돈을 버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그런 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게 CES 2025라면 바로 이제 다음 타자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정말 큰 제약 바이오 업계의 맞습니다. 이벤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우리 증시에서도 마지막 거래일 날 유독 제약 바이오주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도 이 컨퍼런스는 뭐 가본 적이 있고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서라도 좀 들어봐야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제가 뭐 부전공을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했지만 상대 이외에도 엔지니어링 했지만 이해도를 높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헬스케어만큼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한 5%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산업으로 보시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 두 개를 뽑자면 그게 IT와 바이오예요. 예, 그만큼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시장, 소비 시장이 정말 큰 곳이 미국인데 여기 관련된 기업을 뽑아내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AI가 어떻게 효과를 바꿀 거냐면요. 우리는 이 바이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ETF로 투자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골라기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종목 말고 ETF로 투자를 하면 과거 50년 역사상 ETF가 헬스케어가 항상 연간 수익률 11%에서 12%는 창출해 줬단 말이죠. 네. 복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올해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또 그만큼 또 소비 시장을 잘 이해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AI 효과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 초이스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안에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핫했던 부분은 비만 치료제 부분이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암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신약이 만들어진다든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효과, 특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벤트에 좀 참가하셔서 아니면 들어보시고 어떤 획기적인 것들이 나오는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 그게 어렵다면 그냥 ETF를 이용해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제약 바이오 업계는 워낙 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ETF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일단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작년에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굉장히 큰 이슈 몰이를 했고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혹시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은 제약 상품이 네.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겠죠. 근데 이제 신약이라는 게 물론 암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약 상품이 나온다면 당연히 굉장히 매출을 크게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암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뭐 다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오기가 어렵단 어렵죠.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만은 거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겨우 뭐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수요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전 세계로 퍼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강세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월 하면 또 빅 이벤트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인 타이틀을 떼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트럼프 2.0 행정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일단 돼봐야지 알겠지만 네. 이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취임식이 들어오면 과거의 이제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보였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이렇게 inauguration 그 취임식이 딱 있고 나면은요 1월 말쯤 되죠. 네.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좀 많이 하락하죠. 하락하네요. 예. 그리고 이 하락폭이 보통 뭐 한 2,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5월 달이 지나야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이 있다가 정말 확연하게 또 하반기 특히 4, 4분기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보통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클은 조금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구간으로 변해갔던 시기. 즉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이 약 96년이 지나고 이제 97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이제 금리를 빨리 내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1% 내려주고 이제 앞으로 동결 뭐 이 정도 또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내려주는 게 최대한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97년도에도 S&P 500이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도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97년에도 보여줬었습니다. 네. 물론 98년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이 10%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타이밍을 알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M7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이 얼마나 마진을 창출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잘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빅테크가 얼마나 캐펙스를 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성장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관련돼서의 설비 투자 차트 좀 올려주시죠. 보시면 2024년이 예, 여기입니다. 예, 보시면은 2024년 숫자 보시죠. 2023년에 살짝 떨어졌던 게 확 튀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 6년 더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갑니다. 그만큼 빅테크들이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면서 AI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고요. 네. 이 가운데서 빅테크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익의 변화의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EPS가 그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하늘색 선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테크 이외의 기업들의 이익은 정체.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또는 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금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올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만 결국 미국이 경쟁력을 1등으로 유지하려면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정부적인 지원이 나올 것 같다. 이미 하고 있고 더 강도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혁신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해 포트폴리오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변한 게 없습니다만,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자,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것은 채권에서의 초과 수익률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지금 4.5%인데 4%, 3.5%, 2% 이렇게까지 떨어져 준다면 연간 채권 투자 수익률이 복리로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1980년대 이후부터 코로나19 터지기 이후까지 네.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이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해가면서부터는 이제 반대란 말이죠. 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연간 단위로 5%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여러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들여다보면은 주식의 비중이 80%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의 비중 20%만 가져가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 다음이 결국 이제 국가별 투자인데 지금 고민하시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좋았지 않냐. 그 달러가 너무 강했는데 이제 앞으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금리가 잘 안 떨어져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AI 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일본은 그 미국을 쫓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80%셔야 된다. 그만큼 높게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나머지 신흥국들은 결국 AI 사이클과 연관성 그리고 미국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멀어지는 국가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미국과 가까워지는 국가들한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모습이었죠. 대만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미국이 지금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고 세계 경제를 여기서 AI 사이클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서 가장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가 가장 이 사이클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올해의 투자를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만 보면 비중이 75%예요. 선진국도 거의 다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2월에 좀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뉴욕 증시에 진입하기보다는 잠시 템포를 조금 늦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환율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단기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S&P 500이 올해 20% 올라간다는 가정을 칩시다. 가정을 가져갑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연말까지 7,000포인트 이상 돌파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시면은 6,000포인트 위로 올라갔었죠. 네, 네, 그때 됐었을 때 좀 차익실을 하는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S&P 500이 뭐 6,500까지 올라가 버렸다. 네. 그러면 쉬셔야죠. 근데 지금 5,800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20%나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데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건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면 좀 쉬시는 거고요. 지금은 덜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이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 미국 투자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유독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또 성공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이제 첫 거래일에 앞서서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